저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 영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후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항상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어려운 언어가 맞습니다. 원래 언어들은 이제 약간 진화 생물학처럼 하나에서 분파돼서 이제 다른 언어로 갈래가 이제 뻗어나가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한국어는 영어가 속해 있는 저쪽 가족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족끼리 이제 공유하는 공통점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같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들끼리는 서로 배우기가 좀 유용한데, 한국어 쓰는 우리한테는 영어라는 언어는 완전히 거의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공통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인하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영어 그 영문법 용어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그 번역청에서 영어 문법을 번역한 그 한자어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요즘 세대들은 한자를 안 쓰니까 이 한글로 써 있는 이 용어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떠나서도 영어의 문법 용어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 문법학자들이 대략 한 18세기 정도에 이 라틴어 문법을 그대로 베꼈어요. 근데 라틴어라는 언어는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굉장히 고도로 체계화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쓰지 않은 언어고, 근데 그 언어에 쓰는 문법 체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가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가 갖고 있는 영어 문법의 모순도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일본어에서 한자어로 번역한 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직수입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한글 세대가 봤을 때는 이 용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라는 언어는 영국에서 쓰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영국 섬에는 영어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없었냐면은 대략 서기 한 500년경까지는 영국은 전혀 다른 언어를 썼었어요. 그거를 켈트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이 웨일즈 같은 데 보면은 게일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가 이 켈트어의 흔적이에요. 현대화된 켈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옛날에 이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변방인 이 오늘의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이거를 포함하는 거대한 대륙의 그 지역을 로마인들이 게르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게르만인들이 사는 땅, 이런 얘기였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게르만족이고요.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게르만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서기 400년대 후반에 영국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본토에 있는 게르만어와 분파된 다른 게르만어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입니다. 우리 언어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 빨리 느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니로 일본어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드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쓰는 모국어의 말법, 어법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거기 나오는 언어, 그 단어를 습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단어를 배열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일본 사람이. 그런데 영어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배열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는 한국인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뇌라는 것은 사실 뭐 추상적 단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정량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어 뇌라는 것은 제가 의미하는 것은 영어로 말을 전개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영어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문장으로 생성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국인이 겪는 제1문제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또는 뭐 수능을 거치면서 외우셨던 단어들은 보통 영어 원어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 있는 정도의 원어민들이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말의 순서가 실제 영어 말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추구하는 영어권 화자들이 공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배열 순서가 있고, 한국인들이 보통 하는 단어의 배열 순서가 있는데, 이 배열 순서에서 저 배열 순서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영어 뇌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문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지난 길게 보면 70년 정도를 사실 영문법을 배워서 우리가 실질적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뭐가 안 되면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뭘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사실 영어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제 40인데 저 정도 나이대인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니셨던 시절에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영어 시간에 영어를 보질 않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자어를 풀이하는 연습을 하죠. 즉 관계 대명사가 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이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를 배우고, 시험을 보면은 사지선다로 돼서 이중 관계 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어의 말을 구성하는 법칙, 그걸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배웠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배운 거는 영어 문법을 해설해 놓은 영문법 학자들의 설명을 독해하는 연습을 한 것이고, 실제로 영어를 문장을 구성을 내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을 배웠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어 간의 차이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배열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상을 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이게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를 배우는 이 영어권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이란 말에 대체 수식하는 날이 방금 얼마나 길었나요? 오늘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하니 모두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무 불편 없이 쓰죠. 그런데 영어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영어는 주어, 동사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이거를 이렇게 끝낸다고 말씀을 드려보죠. 이 자리에 왔다란 말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쭉 얘기해 놓고 아까 그 말에다가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어권 사람들의 말 전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I came here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한국어로 된 문장에서 보시면 영상을 이렇게까지 나오고, 예를 들면 그 뒤에 뭐 녹화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I came here 하고 뒤에 녹화하려고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To recor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면 영상을 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A video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 불편 없이 쓰고 있었던, 여러분들께 영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이 많은 말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그러면 이때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게 되느냐? 관계 대명사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that이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영상이란 말 뒤에다가 영상을 설명하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영상은 이라는 말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대신해서 하는 그냥 그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that이라고 한번 써놓고 그 뒤에다가 이 수식어를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꾸미면 꾸미고자 하는 말이 많을수록 다 뒤로 가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한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개하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국어는 동사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나는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얘기를 영어권 사람들이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give a try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try 라는 말은 사실 시도라는 명사가 된 거예요. a try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내가 give 주겠다란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시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는 흔한 표현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표현적인 품사 사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좀 걸림돌이 되겠죠.
요거는 제가 실제로 느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일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본어와 우리말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 친구나 저나 솔직히 똑같은 고통을 안고 미국 대학 생활을 한 건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발음은 물론 좀 일본식 발음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문장 구사력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관계대명사를 참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따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일본어에 관계대명사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핵심적으로 자기의 모국어에서 느끼는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라고 자기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수식하고자 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뒤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할 수 있게 되면은 글로 연습을 하게 되면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쓴 에세이를 보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것처럼 결론과 주장이 먼저 나오고 수식하는 말이나 나머지들이 뒤쪽으로 가는 전형적인 영어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은 또 학부를 다니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구어가 같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글로 이미 연습이 돼 있으니까 어딜 가서 발표를 하거나 이래도 교수님들이 참 자네는 논리력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문장 구사력이 좋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 친구보다 굉장히 발음은 더 좋았을지언정 한 3학년이 될 때까지 그 친구를 못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원어민들이 저희들을 평가할 때는 발음이 좋은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일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영어에 대한 열등감에서 좀 못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가 그렇게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다 나름의 신념을 표현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는 그렇게 원어민들한테 발음을 평가받아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대 정도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영어에 대한 열등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 영어 하나 잘하면 거의 외계인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조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직장 다니는 조카들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 중에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삼촌은 왜 그렇게 옛날 사람 같이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제 조카 중에 하나는 맨체스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영국에서. 근데 맨체스터 억양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아무 차별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한국에 와서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 상사들이 주위 영어 발음이 서투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식 영어만 이 원어민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맨체스터 억양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카가 그 맨체스터 억양을 쓰는 걸 듣고 직장 상사분들이 저 영어 잘한다고 뽑았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 근데 이게 무의식적인 대중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대로 이제 우리의 좀 아래 세대한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동사 뒤에는 뭐 to 붙은 동사 형태만 와야 되고, 어떤 동사 뒤에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만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ecide라는 동사 뒤에는 거의 to가 옵니다. decide to go, 뭐 가기로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onsider,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것은 거의 ing가 와요. consider going, 가는 것을 고려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언어에는 이 회색 분자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에서 분탕질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like나 뭐 love나 뭐 hate,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그런 동사들은 뒤에 두 개가 다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원어민들은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들도 무의식적으로 써요. 무의식적으로 쓰고, 자신들도 외국인이 그 무슨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정상이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I like to 하고 뒤에 어떤 동사를 썼을 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I like to work out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I like working out in the morning, 이렇게 ing를 써서 말씀하셔도 한국어로는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아, 같은 번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to를 썼을 경우는 보통 내가 그것이 어떤 규칙적으로 하기에 나한테 적합하다라는 맥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work out in the morning 그러면은 보통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난다, 즉 그쪽을 좀 선호한다, 이런 맥락으로 많이 읽히는 경우들이 있고, I like working out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는 느낌이 좋다. 즉 아침에 운동했을 때 그 느낌이 나는 좋아. 그래서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어민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원어민들이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평생 그렇게 써왔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정도까지 매번 알면서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원어민들이 뭐 써놓은 텍스트나 그들이 한 발화를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디테일을 가끔 뭐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어민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삶에서 그런 거를 공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작 원어민들 자신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외국어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있으면 내가 뉘앙스를 표현할 때 겪는 문제를 어느 지점에서 해석해 줄 수는 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영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개인적 경험이나 뭐 추측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이미 논증이 끝난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근면성이 떨어져서 영어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오늘 깨닫기만 하셔도 여러분께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바의 거의 90%는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라는 게 항상 생겨요. 즉 배수구가 좀 막힌 듯 원래는 물이 잘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빠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배수구가 막히고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사 그리고 관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둘 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하면 아마도 와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지금 어그로 끄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사라는 거를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사라는 이 한자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 분은 나눌 분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는 말씀 사자를 써요. 그래서 나누는 말 또는 뭐 나눈 말 뭐라고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것은 원래 영문법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원래 영문법 용어가 그러면은 뭐였냐면 partici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rticiple이라는 단어를 철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여러분 아마 그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말할 때 particip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단어가 살짝 보이죠? 실제로 이게 참여 또는 참가 이런 뜻에서 출발한 그런 용어입니다. 이거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굉장히 옛날 그 고대 그리스에서 뭔가 신기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어떤 말들은 이거를 살짝 변형을 시키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기능이 아니고 다른 기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대 그리스에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가 그냥 직접 다 보고 듣고 정리를 해가지고 문법의 예술이라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트락스라는 문법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 문법의 이 요소를 그대로 로마 제국 시절에 라틴어 문법학자들이 그대로 베낍니다. 당시에 표절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17, 18세기에 영문법학자들이 그대로 베끼세요. 그래서 오늘날 participle이라는 영어 문법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뭔가가 자기 그 모양을 바꿔서 다른 기능을 하는 식으로 다른 곳에 참여하는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분사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participle의 기원인데 왜 그러면 이 분사라는 게 어렵냐? 한국어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하나의 문법적 범주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kill, 죽이다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단 변화라는 것을 외웁니다. 예를 들면 kill, 그러면은 죽인다, killed, 죽였다, 그리고 killed. 이상하게 세 번째 거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pp라고 부르죠. 그 pp라는 말은 past participle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즉 과거란 뜻의 past와 participle, 분사라는 것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p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러면은 과거 분사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 내가 과거 분사라는 말 들어봤어, 내가 걔 때문에 포기했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 분사라는 이 용어는 잘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만 있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자기들이 베껴 마지 않았던 라틴어나 그리스어에는 과거분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과거분사란 말이 탄생했냐? 조금 전에 3단 변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kill 바로 다음에 과거형으로 뭐가 나왔죠? killed가 나왔어요. 죽였다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친구가 killed인데 실제 뜻은 뭐냐면 죽임을 당한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 이 행위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를 받는 것이다. 그럼 사실 이것은 수동이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위를 지금 아직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났죠. 그러면 이것은 완료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완료 분사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용어를 이렇게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문법 용어를 짓던 이 시기 18세기에서 19세기에 문법학자들이 그만 엄청난 짓을 하고 맙니다. 조금 전 보셨던 killed, 죽였다라는 과거형과 생긴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학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아마 당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주장했을 겁니다. 형님 그냥 과거 분사로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곤했는지 그럽세 하고 그냥 마침표 찍고 집에 가셨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무수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도 교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 분사라는 논리에도 안 맞고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 이렇게 들으면 뭔가 과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고 뭔가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수동 완료, 분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되셨죠? kill, 죽이다. 이거는 원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뭔가 과거형처럼 모양을 살짝 바꿨더니 죽임을 당한이란 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말 할 수가 있냐면 죽임을 당한 그 군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문법이 드디어 도움이 됩니다. 명사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보통 형용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 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사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형용사 역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눌 분자, 기능을 나눈다라고 해서 분사라는 한자어를 쓰고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수동 완료 분사라고 했다면 그 누구도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 평행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미 18, 19세기에 과거 분사라고 용어를 지어버렸고 그것을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어요. 참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계사란 개념입니다. 사실은 관계대명사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언어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제가 이거는 저희 선배님 말씀을 조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시 쪽 공부를 할 때 90년대에 굉장히 저희들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입니다. 정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철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강의나 또 저술하신 책들 이런 데서 기자회견식 전개 방식이라는 비유법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영어의 말 전개 방식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재 영어 강사가 되기는 이런 과정까지 이르렀는데요. 한국어와 영어의 말 순서, 말 전개 방식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굉장히 쉽게 기자회견식 전개 방식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에 뭐뭐를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한국어적 전개 방식입니다. 가령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오늘 어떤 영상 하나를 녹화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면 I came, 나는 왔다란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came이란 말 뒤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질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자회견식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즉 내가 왔다는 결론을 먼저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자가 궁금한 게 있겠죠. 왜 오셨죠? 그럼 우리가 뭐뭐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이 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to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본질적으로 to라는 단어를 쓸 일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문장들이 많죠. I came here to 이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to 뒤에다가 녹화하다라는 동사를 붙여요. 그럼 record 만약에 이걸 붙였다고 치면 I came here
to record. 나는 여기 왔습니다. 녹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뭐가 나올까요? 무엇을 녹화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뭐가 나오냐? A video. 어떤 한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미 영상 앞에다가 붙이는 언어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영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 영어로는 영상이 먼저 나오니까 이 뒤에다가 이제 이 설명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 원어민들도 말을 이렇게 전개를 하다 보면 이쯤 돼서 내가 이 말을 수식을 해야겠다 싶을 때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지칭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영어권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예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근데 그것은 이란 말을 한 번 더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영어에 그것은 이란 말은 that 이라는 단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 video 라는 말을 써놓고요. 그 뒤에 뭘 붙였을까요? that 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hat 이라는 말을 붙이고 나서 뒤에다가 어떤 영상인지 그냥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that 그 비디오는 may help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영어라는 언어의 문장 구성 방식이 쭉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영어 어순 체계가 완성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이 that은 앞에 나왔던 the video 이 명사를 다시 한번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that 뒤에 나온 이 the video를 설명하는 말, 이 말과 the video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연결이라는 한자어 말고 동의어 중에 관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명사에는 관계 대명사란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의 탄생입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가 그런데 원래 that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that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 중세까지는 영어에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무조건 that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도를 굳이 말씀드리면 1066년경에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르망디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그 상륙작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노르망디라는 곳은요 원래 프랑스인들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노르가 우리가 north 할 때 북이고요. 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북유럽 3국이라고 부르는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나 그 노르웨이 같은 지역에 원래 살았던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요. 근데 프랑스를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 국왕 입장에서 저 야만인들이랑 우리 프랑스랑 굳이 싸우느니 꼬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들 중에 수장을 꼬십니다. 근데 프랑스 왕도 참 수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얘를 꼬셔가지고 자기 제후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까지 시킵니다. 이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종을 하고 프랑스 왕의 제후가 됩니다. 근데 당시 봉건 사회니까 프랑스 왕이 이 바이킹에게 뭘 내려줬겠습니까? 땅을 하사했죠. 그게 노르망디입니다. 북방인들이 다스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가 됐는데 이 바이킹 수장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쭉 자손을 이제 낳습니다. 그리고 한 증손주쯤 되는 사람 중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 프랑스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국 왕실도 바이킹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꼬여가지고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실 다음 영국 왕이 계승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진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만 윌리엄이 이겨요. 그래서 실제 당시 영국 왕위 계승자였던 그 해롤드라는 사람이 죽고요. 이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이 영국의 왕이 됩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영국 왕실은 그 이후 300년간 프랑스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민중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고 귀족이나 성직자나 정치인들은 모두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민족은 일본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영어가 프랑스어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영어에는 who나 which 같은 거를 관계사로 쓰는 그런 경우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의 관계대명사들은요 모두 의문사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원래 프랑스어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가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물어볼 때만 쓰던 말들, 즉 who, which 이런 말들이 있어요. what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영어에서도 관계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관계사가 한층 좋은 말로 다채로워지고 조금 안 좋은 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범, 이 녀석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께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용어와 그 다음에 이 어떤 출신 배경, 이 용어들의 출신 배경의 모순됨에 의해서 여러분의 학습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영어에 관련한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의 고민이 들어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선생님은 영어를 원래 잘하셨나요? 아니요. 예, 영어를 원래 잘했던 사람은 원어민 중에서도 없죠. 태어나면 말을 못하니까 두세 살은 먹어야 뭐 까까 맘마 주세요 이런 거 하니까요. 저는 당연히 영어 못하고 두세 살에 엄마 맘마 까까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글 배우고 그랬거든요. 저는 다 머리 커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처음부터 잘했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원어민들이랑 대략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대략 영어를 공부한 지 한 2,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이 좀 운 좋게 올바른 방법이었어요. 올바른 방법이란 남들이 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 뭐가 기깔난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안 하고 무식하게 했더니 2, 3년이니까 대충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방법 찾으시지 마시고 되게 뻔한 방법대로 3년만 참으시면 거의 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진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법은 일단 글 짓기, 즉 장문, writing과 그 다음에 읽기, 독해죠? 리딩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듣기나 말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어는 문어와 구어가 굉장히 차이가 심한 언어입니다. 즉 글로 써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 사이에 쓰는 어휘나 뭐 이런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면은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되는 건 독해와 영작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와 듣기에서도 당연히 문법이 뼈대입니다. 그렇지만 변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외국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직접 영어로 부딪혀 본다면은 문법대로 안 통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불규칙이나 그 난관, 그 어떤 사건 발생들을 모두 다 경험으로 다 극복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쪽도 완성이 되는 거죠. 문법은 어떤 언어나 그 언어의 뼈대이니만큼 어떤 영역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되진 않고요. 그러나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착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쉐도잉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이거는 저도 예전에 해봤던 생각이에요. 근데 쉐도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듣고 있는 영어를 한 발짝 뒤에서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자세히 이해하시면 쉬운데, 원래 우리가 보통 그냥 들을 때는 나는 되게 자세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흘려듣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영어에서 뭐 in, 뭐 of 이런 전치사나 그 다음에 어나 the 같은 관사 같은 거는 실제로 그냥 들었을 때, 즉 원어민이 아니면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려요. 이거는 실제 학자들이 다 검증을 해가지고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듣고 관사를 분간해낼 수 있는가 이런 실험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쉐도잉을 하게 되면 저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듣고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쉐도잉이죠.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인 듣기가 됩니다. 즉 내가 의식적으로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신경 쓰면서 듣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쉐도잉이라는 것이 영어를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구문을 입력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쉐도잉을 보시면, 쉐도잉의 목적이 단순히 발음 좋아지거나 유창성 향상,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굉장히 의외로 우리가 몰랐던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잠자면서 듣는 6시간짜리 영상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면서 영어를 들으면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요? 와, 이거 진짜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해봤어요. 저는 너무 그때 심하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막 저 잘 때 귀에서 막 이어폰 막 빼고 막 이렇게 야 이놈아 뭐 귀 먹고 싶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정도면은요 영어가 안 느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깨어있을 때도 하시는 분이니까 주무실 때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때 들으면은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된 바를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크게 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긴 됩니다. 옛날에 그 미국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데 투입하는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 훈련할 때 실제
실제로 이런 걸로 많이 실험도 해보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때 결과를 보면 깨어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더라. 자면서 듣는 건 뭐 별로 남진 않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웃겼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이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독해를 했나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잘하진 않으나 잘하는 것처럼 잠시 보이고 싶다면 이거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잘하진 않은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영어권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말하기 곤란할 때 대충 쓰는 단어 모음집이 있어요. kind of나 sort of나 like나 뭐 stuff, things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특정 의미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말과 말 사이를 매끄럽지 연결하지 못할 때 그 사이를 채우는 말이라고 그래서 보통 언어학 쪽에서는 이런 거를 filler words라고 부르기도 해요. 채워 넣는 말, 우리말로 추임새 뭐 이 정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런 말을 최대한 많이 쓰시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영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hings like, you know, kind of 이러고 한 시간 계시면 영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생각부터 해요? 기본기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독해 지문을 마주했을 때 막히는 거라면 예를 들어 토플 편입 지문 이럴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영어가 훅 오를 수 있을까요? 야, 이 문제는 저도 똑같이 사실 가끔 겪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뭐 지금 당연히 못하진 않겠지만 초창기 시절부터 한 복기를 한번 쭉 해보면 바둑 두는 사람처럼 이게 처음에는 내가 다 아는 단어인데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일단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나 어떤 전치사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후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은 거, 수식하는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로 문법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때 문제를 발견할 때 내가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 문제예요. 내가 딱 보니까 전치사 문제예요. 내가 딱 보니까 무슨 절 문제예요. 이게 진단이 되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야 문법책을 보고 찾아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라는 걸 찾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법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로 어순이 우리말이랑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는 그 습관이 영어에 반영이 돼서 적용이 돼서 그냥 읽다가 자꾸 돌아오느라고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습량이 쌓이면 해결이 되고요. 마지막 의외로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죠.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데 진짜 모르는 말이어서 안 읽히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갑자기 저한테 무슨 정치 철학서 1850년대에 쓰인 거를 갖다 줘요. 그러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저도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경 지식이 충분한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글은 모국어로도 잘 읽지 못합니다. 그 점도 한번 꼭 고려를 해보세요. 영어는 억양이 참 어렵더라고요. 드라마를 봐도 뭐 출신 지역마다 억양이 다르고 머리 아프고 저는 정석으로 배우고 싶은데 어떤 억양이 표준인가요? 이 질문은 한국 분들이 유독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국어란 개념이 있잖아요. 국립국어원도 있고 근데 영어는 그런 중앙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충격이시죠? 근데 영어권이라는 데가 되게 넓어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쵸? 그래서 표준 영어 발음이라는 거를 처음에 어떻게 선정했냐면 미국에서 초창기 영어 그 미디어가 발달해서 TV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 미국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중간 단계 약간 애매모호한 발음 지역에서 그 들은 발음 즉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교집합이 많은 발음을 방송용 발음으로 선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tandard American English라는 발음이 탄생한 거지 원래부터 그게 표준어였고 국가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표준으로 삼으면 삼으셔도 좋아요.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수능 듣기 영역이나 그런 데서 듣는 영어 발음이고요. 영어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 억양으로 배우셔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영어에는 발음엔 정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도 뭔가 독특하네요. 외국인 친구와 채팅하면서 이런 감탄사를 언제 사용해야 돼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감탄사는 인간 약간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라도 만약에 처음 여행 갔는데 내가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저쪽 사람이 이랬어요. 좋은 말이겠냐고요. 그쵸? 저쪽 사람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탄사는 그거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감탄사를 공부할 시간에 한자를 더 보셔야 돼요. 감탄사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원어민들이 자연스럽다라고 느낍니다. 이걸 따로 공부하시는 시간에 한자라도 더 보시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말할 때 끝에 thought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왜 붙이고 언제 붙이고 뜻이 뭔가요? 이거 한국어로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요. 우리가 쓰는 조사 중에 만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뭐 고맙지만 이런 말 있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만 붙이는 거, 이게 조사인지 뭔지 이것까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혹시 분들 기억에 좀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 가고는 싶은데, 가고는 싶지만, 약간 이 정도 뉘앙스로 대나 만 정도 표현하는 게 though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나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 I wanna go there 이건데, 가고는 싶은데 가고 싶지만 그러면 I wanna go there though. 이 정도 느낌으로 뒤에다 붙이시면은 제일 당장 빨리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나도 그런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도 알면은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안 해서 보통은 방법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인간사의 99%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해서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그것도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어떤 추상적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그쵸? 7만 년 전 인간의 게놈 구조와 우리의 게놈 구조가 똑같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옛날 뭐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사슴이나 잡으면 됐지, 뭐하러 2, 3년 걸려서 뭘 투자를 했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거는 아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럴 때 약간 애들한테도 써먹는 방법인데, 게임 같은 거 중독된 애들한테 1시간 막 2시간 3시간 하는 애한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2시간 50분으로 줄여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분 덜 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애가 하고 나서는 성취감이라는 게 뇌에 입력이 돼요. 그럼 먼저 엄마한테 가서 그런데요. 엄마 나 이제 2시간으로 줄일래. 그럼 이제 엄마가 안 돼, 2시간 45분으로 줄여봐. 그 5분만 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서 뇌가 뭔가 하면 된다라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냅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당연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까지, 그것을 생각해내는 에너지가 0에 수렴할 때까지 우리의 뇌 시냅스 연결이나 그런 회로가 전부 다 수정이 된다라고 하니,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큰 성취를 점점점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뇌과학적인 설명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박문호 뇌과학 박사님의 한번 뇌과학 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이게 있군요. 영어는 강세가 엄청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문장 내에서 보통 한 단어 안에서 강세를 잡는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반복해서 들어야 감으로 알 수만 있는가요? 이거 강세를 틀리면 진짜 못 알아듣나요? 인종차별 아닌가요? 이거 되게 복잡한 사회학적, 언어학적 질문들을 몰아서 하셨는데, 일단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발음 지적하는 원어민들의 상당수는 인종차별이에요. 왜냐하면은 발음은 어느 정도 우리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 언어 내에서 통용되는 사운드 범위 내에만 해당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뇌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겠어 라고 얘기하는 원어민들 중에는 물론 걔가 발음이 진짜 너무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약간 그것도 있어요. 내 뇌가 인지는 하나 내가 인정 못하겠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원어민을 떠나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양이라는 게 강세라고 한정을 한다면 액센트요, 이거는 걔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discount라는 단어, 그러니까 할인, 이거 강세를 몰랐을 때 discount라고 발음을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친절한 원어민이 원래 그 친구가 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게 진짜구나 이거였는데, 그게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중국어의 성조 있죠. 성조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느껴요 걔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야 디스카운트나 디스카운트나 디스카운트라고 우리말식으로 음절별로 생각해서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걔네는 마치 중국 사람이 다른 성조 들은 것처럼 다른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강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명전동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명사들은 대부분 앞쪽에 강세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는 후니까 동사 뒤쪽으로 강세가 있죠. 그래서 increase 이런 단어들, 뭐 증가하다 이런 거, 그런 경우에 뒤쪽으로 강세 가서 increase 이렇게 되면 보통 동사, 증가하다가 되고 increase 이렇게 되면 증가, 이렇게 명사가 되고, 이런 게 보통 영어에서 그나마 규칙적인 규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질문할 게 있으면은 누구라도 뭐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이실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한테 모든 질문에 다 답을 드리진 못했겠지만 오늘 제가 상당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영어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영어를 당연히 할 줄 알고, 부수적으로 할 줄 아는 언어들은 뭐 독일어나
그다음에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부터 그쪽 언어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대학 다니느라 뭐 영어 하기도 바쁜데 굉장히 영어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 학부를 듣다 보니까 약간 진화생물학처럼 언어들의 이 역사를 쭉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학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의 초창기부터 뭐 중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항상 이제 마무리나 아니면 주석 부분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현대 독일어와 비교해보라. 이렇게.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공부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독일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제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독일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영어의 계통학적인 공부를 하다가 영어의 옛 모습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원래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 이쪽 게르마니아라고 예전 로마 사람들이 불렀던 이 지역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와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는 영어의 원래 뿌리 모습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영어와 어느 점에서 독일어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영어가 독일어랑 많이 변했는가, 여기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쭉 공부를 해서 거의 대부분 문법과 문장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외국어를 내가 구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습득하는 또는 여기까지 완성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늦게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가서 제가 일반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영어 그런 공부를 한국에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거는 가서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땅에 딱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 이제 생활을 바로 시작하기에 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가 한국에서 대략 2년 정도 실용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이라 뭐 이태원에 실제로 가가지고 외국인들 아무나 붙잡고 진짜 말도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원어민들이 있는 사회에 실제로 떨어져서 한국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년인데 정확하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 거를 다 합쳐보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일반 그냥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화라면은 저는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2년이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있죠. 영어라는 언어는요,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때 좀 이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외가 많고 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거는 여러분이 정상이셔서 그렇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정확히 그겁니다. 영어는 굉장히 과도기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언어학자 호타 류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영어는 최종 버전 전에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영어가 발전돼가는 과정의 역사 어느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체계적인 그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갖춰가는 과정에 있는 현대 영어는 딱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수많은 영어의 법칙의 예외들은 사실 원래 영어에서는 규칙이었던 애들, 그리고 영향을 받은 다른 외국어들에 통용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이 한 언어 안에 다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가 모순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주 예외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저는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그래도 뭐 물론 한국어도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있지만 뭐 문어와 구어가 아주 다르진 않잖아요. 물론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그 한자어 쓰던 그런 세대분들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 저는 그래서 영어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한자 세대 한국인들이 봤었던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봐요. 즉 글로 써 있는 영어들은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 써 있는 영어들은 사실 토시나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들, 뭐 접속사 이런 애들만 순수 영어 단어고 대부분 다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거쳐서 들어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그 라틴어 프랑스어의 문법 규칙을 따르게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글을 쓰거나 독해를 할 때는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규칙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면 내가 예측했던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생활 영어라고 부르는 구어체 영어들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아주 옛 게르만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의 규칙들, 즉 약간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영어들은 라틴어 프랑스어 계열의 아주 논리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어체들은 아주 예전 게르만어 단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얘네들은 단어마다 다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심지어 불규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화 실생활 영어는 경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배웠던 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무수히 많이 발생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적절한 통계치에 의해서 통용 가능한 그런 말을 익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원어민이랑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 당연한 겁니다. 구어가 문어와 너무나 다른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좀 깨달으실 수가 있는 게, 내가 배웠던 문법과 독해나 영작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화로 하는 영어는 그것과 결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즉 불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구어인데 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문어이다 보니까 한쪽을 공부한 사람은 다른 한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느 쪽을 공부했냐? 문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막상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때 배웠던 영어가 다 쓸모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 비논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사실 라틴어나 독일어 문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라틴어, 독일어는 어떤 농담이 있냐면 이거를 다 외우게 누군가가 고문을 하기 위해서 고안해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요, 칠판에 라틴어 동사 변화, 단어 변화를 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영화에서 그 어떤 목적으로 쓰인 거냐면 고통받는 학생들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라틴어 문법이고, 그보다는 나으나 그래도 악당에 가까운 것이 독일어 문법입니다. 근데 영어는 독일어 문법 체계와 라틴어를 베이스로 한 또 다른 언어가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프랑스어의 체계와 독일어의 체계가 적절하게 혼합되고, 그 혼합된 이 혼돈의 세계에서 이탈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체계를 또다시 갖추어가는 과도기적 언어이기 때문에 룰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난해한 거예요. 너무 불규칙이 많은 겁니다. 즉 혼돈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떤 면에서 어렵냐? 하나를 배워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점이 어려운 겁니다. 규칙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규칙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게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불규칙이 결국은 다른 언어의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우리가 goose라는 거위의 복수형이 geese잖아요. 이게 원래 독일어식 복수형 방식이에요. 즉 독일어는 모음을 바꾸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규칙 명사 변화들은요, 게르만어의 속성대로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이런 변화형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s를 붙이는 것은 프랑스어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프랑스어가 보통 영어 문법을 결정짓는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 복수형의 대다수는 다 어떻게 끝나죠? s로 끝나죠. 그거는 프랑스어 방식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것도 규칙이고 저것도 규칙인데, 지금의 영어는 s로 끝나는 명사들이 복수형일 때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게르만어의 흔적이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게르만어를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오늘날에는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세계 공용어로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영어라는 언어에. 저는 어느 한 가지가 좋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은 면에서 우리의 삶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 아니다, 지방을 끊어야 된다. 결론은 둘 다 적당히 먹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어떤 접점에서 항상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인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어가 됐든지 문어와 구어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영어는 그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배워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독해나 영작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문법은 그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러나 문법 규칙대로 굉장히 많이 안 움직이는 게 바로 일반 회화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좀
좀 적절한 결론은, 자, 나는 실제로 영어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구어 위주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예외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팝송도 미드도 모두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목적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권에 나가서 석사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학술에 관련한 논문을 내가 읽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반대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문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 반대쪽처럼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영어로 문장을 쓰는 법을 공부를 하고 그들이 쓴 글을 많이 읽고 하면서 내가 배운 법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많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 어떤 접근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라는 거를 영어는 사실 추상어입니다. 영어라는 거에 실체가 없어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은 이런데 저 사람 말은 저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 틀렸거나 이 사람 말이 틀렸거나 해야 된다는 이 문법에 휩싸여서 어떤 공부법도 못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디 국제회사에 들어가서 무역 관련한 업무를 맡아서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찾는 상황이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영어로 이메일을 쓰는데 최적화된 영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버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영국에 가서 철학을 공부할 생각이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철학책으로 된 영어 문장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거기서는 엄청 논리적으로 글이 써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배워야 되는 영어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딱 하나의 영어 공부라는 추상어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목표 설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당장 이것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 그러고 나면 버릴 부분들이 생깁니다. 버릴 걸 다 버리고 나면 어떤 남는 부분이 있죠. 보통 그거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그 누구도 후천적으로 다 자신에게 맞는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여기서는 제가 영어란 단어를 빼고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시겠죠.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다.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게 진화를 했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을 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원래 수렵 채진민 시절에는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성과를 먹고 그런 식으로 생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과가 나려면 목표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즉 나는 아주 거대한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이상이라고 부릅시다. 현실의 나의 자그마한 목표들이 매일매일 있으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목표가 축구 선수 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같이 뛰겠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답이 없습니다만 나는 오늘 드리블 연습을 30번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울 수 있는 목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운동화 끈을 묶고 밖에 나가서 공을 30번 드리블을 하고 들어오면 그날의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럼 우리 뇌는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성취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드리블을 30번 했다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 됐을 때 어제의 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 즉 승자의 뇌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날 설정한 목표가 아주 과하지만 않으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은 다시 0.1% 정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을 의지 강한 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 원어민처럼 나는 멋진 발음을 가지고 싶다. 나는 원서를 그냥 읽고 싶다.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 이렇게 가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미드를 10분 시청하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거인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는 아예 계통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 당연히 한국어와 어떤 단어의 배열 순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물어보는, 그러니까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어떻게 말을 덧붙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전혀 같은 데가 없어서 언어 체계가 너무 달라서 어렵다. 이것이 가장 사실 객관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영어 문장들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보라는 혁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정말 쉽고 기초적인 그런 영어 문장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저는 모듈화 작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인데, 하나를 모두 다 따로 이제 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짝을 짓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어떤 작업화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까지 가는 단계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전 작업, 바로 그 체계화하는 그 작업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 두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를 제가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변형하는 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제 개인적 희망사항입니다. 바로 요거를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할 줄 아는 거를 써봤습니다. So I'm handsome, 당연히 나는 잘생겼다 이거고요. I speak English, 그러면 난 영어를 한다, 난 영어를 할 줄 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변형을 한번 가해 볼 거냐면은 영어에서 나오는 온갖 복잡한 그런 문법 요소들을 다 하나씩 적용을 해볼 겁니다. 다만 문법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I'm handsome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과연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거에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잘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비동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동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그 문장 전체가 과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에 이것은 대부분 현재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지금도 잘생긴 사람이 뭐하러 I was handsome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I speak English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과거로 바꿀 때는요, 바로 이 speak란 동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걔를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씁니다. I spoke English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제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혹시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말이 돼 보이나요? 여러분 보셨을 때 I was handsome 이 말이랑 그 다음에 I spoke English 이 말이랑 어떤 게 좀 더 말이 돼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한때 잘생겼다가 못생겨지는 건 충분히 저를 보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할 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있을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는 조금 쓰기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 그 뒤에 보통 전치사 같은 거를 붙여서. 전치사라는 건 뭐죠, 여러분? 한국어에는 이거를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이거를 후치사라고 거꾸로 배워요. 뒤 후자를 써서 뒤에다가 놓다, 위치시키다, 그런 말이다, 말씀사 이렇게 해서 후치사라고 외국인들은 많이 배우는데, 그거는 서구 언어들이 전치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앞 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뒤에 나올 말 바로 앞에다가 이 전 앞에다가 얘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I spoke English at the meeting.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느낌이 어떻게 약간 바뀌냐면은 나는 그 미팅에서, 한국어로는 그 미팅 뒤에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보통 후치사라고 많이 배우고요. 영어로는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되게 어색하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회의, 얘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사실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은 충분히 맥락상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 회의 에서 영어로
바로 말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제 위에 있는 영어와 한국어를 짝을 지어 본다면 이 에서가 바로 제가 굵게 표시한 at 부분이고 그 회의가 바로 밑줄 친 the meeting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전치사, 후치사 뭐 그런 말 필요 없죠. 보니까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이제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을 좀 더 사실에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나는 잘생겼었다는 말을 먼저 써요. I was handsome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는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랬었어. 한때 내가 한 얼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보시고 싶으면 이때 뒤에다가 뭐라고 쓰실 수가 있냐면 그냥 before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나는 예전에 잘생겼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efore이란 말은 사실 한국말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전에 라는 말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저 예전에 라는 말을 빼도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을 완성하는데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문법적으로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before, 예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말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냥 정보를 부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나는 예전에 잘생겼었다 라는 이 말에다가 다른 말을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I was handsome before I turned 30.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turn이란 단어는요 뒤에다가 보통 숫자를 붙이면 그 나이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turned 30 그러면 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before이 앞에 붙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말과 그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서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접속사라는 개념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왜 접속이라는 게 뭐죠? 뭐랑 뭐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약간 본드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는 부사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접속사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앞으로 하시면서 많이 부딪히시게 될 난관이 바로 영어는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 즉 무슨 사냐 무슨 사냐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방주사, 백신을 놔드린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나면은 혹시나 내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아는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고 다른 품사로 쓰였나 보다. 아마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만들었던 문장 중에 I spoke English라는 말 이거 있잖아요. 한번 얘를 또 제가 좀 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아까 나왔었던 문장 두 개를 다시 나란히 써볼게요. I was handsome이랑 그 다음에 I spoke English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제가 이것들의 원래 그냥 현재형이 있었어요. 바로 굵은 글씨죠. 그 다음에 I speak English.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걸로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나 잘생겼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I am handsome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 영어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얘 있죠. 요 am. 여러분 왜 비동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am, is, are was, were 이렇게 아마 외우셨던 기억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 비동사를 그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 즉 이 문장의 어떤 설명의 주체, 설명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은 바로 I, 얘죠. 나는, 내가 이겁니다. 얘 앞으로 am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m I hands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뭐라고 한 게 됩니까? 나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본 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 speak English를 제가 굳이 왜 놔뒀느냐? 얘는 질문으로 바꿀 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원래는 얘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Speak I English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중세
근대, 즉 막 셰익스피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 이럴 때 이때 영어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문헌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에 희한한 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do라는 애가 들어와요. 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얘가 언제부터 영어에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뭐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영어 원어민들 지들끼리는 되게 편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냥 원래 하던 말을 그 뒤에다가 붙이면 질문이 되는 그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하면 바로 내가 영어를 구사하는가? 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뭐 지가 왕도 아니고 짐이 영어를 구사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뭐 you로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뭐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하면서 아니 왜 선생님 그러면 비동사에는 비동사만 그 주어 앞으로 보내시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보낸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왜 speak 같은 말 나왔을 때 저거 일반 동사라고 보통 뭐 영문법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do를 왜 붙여요? 그리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안 만들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임계치 한계량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 do가 원래는 그냥 하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이 됩니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영어를 이런 식으로 아마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민중들이 말을 하던 것이 점점 구어에서 굳어지면서 영문법 학자들이 할 수 없이 굴복해서 문법에 맞다 아마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공자로서 감히 의견을 펼쳐봅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문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고 한번 과거형 문장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I was handsome. 그쵸?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am이 was로 변했다고 갑자기 그쵸? 아니 뭐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만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듯이 was는 여전히 비동사입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I 앞으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Was I handsome?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 그쵸? 나는 잘생겼었니?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아니 그러면 기억상실에 걸렸다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기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기절하기 전까지 나는 잘생겼었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실제로 하실 일은 평생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한테 얘기를 해도 상당히 모욕적이죠. 너 예전엔 잘생겼었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의 문법 원리를 설명드리는 것일 뿐 이 문장을 따로 연습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차라리 주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 spoke English란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굉장히 짜증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년간 무슨 비난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do라는 애를 왜 붙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가 붙인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원어민들이 원래 현재역일 땐 그냥 do를 갖다 쓰면서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아마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이때부터 어떤 짓을 하냐? 제가 그렇게 추정한 강력한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오죠. 이거를 질문으로 바꿀 때 상식대로면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Do I spoke?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과거로 바꿀 때는 얘를 과거로 바꿉니다. 이래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did,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쓰냐?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내가 영어를 구사했었니?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전체에서 실제로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나왔던 이 speak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그냥 내가 영어를 구사한다 라고 썼을 때 이 speak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해요. 혹시 이 스피크는 약간 뭐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이 스피크는 사실 다른 그 무언가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영어를 구사한다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 일반 동사일 때 특히 뒤에 s를 붙인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나, 그녀 또는 그것. 자, 이거를 보통 3인칭이라고 불러요. 3인칭이란 말은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사실은 1, 2, 3인칭이라는 순서는요 왜 정해졌냐면 이거를 국어 국문법에서는 근칭, 중칭, 원칭인가 아마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가깝고 가운데 있고 멀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나랑 제일 가까운 게 1입니다. 순서상. 그쵸? 그럼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가운데쯤 있는 게 먼 거 말고 누구냐면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너가 2인칭인 거고요. 그러면 나랑 너랑 다 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멀리 있죠. 그래서 이 3인칭이라는 거는 꼭 he나 she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나와 너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컴퓨터도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3인칭, 특히나 그 중에서 여럿 말고 단이란 말은 그죠? 단일하다와 복잡하다라고 할 때 그 단일하다 할 때 그 단입니다. 단수, 즉 숫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이죠. 그니까 이거를 3인칭 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는 이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여서 이게 현재형 모습이다라고 영어 영문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I, 그 다음에 you, he, she, we, they 주어가 뭐든 그 동사 모양이 현재일 때 다 달랐었습니다만 다른 건 모두 사라지고 얘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생명력이 질긴 녀석이죠. 바퀴벌레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He speaks English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질문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원어민들이 이 speak 같은 즉 비동사 아닌 동사를 쓸 때는 뭘 쓴다고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그렇죠. 두란 애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때 여기다가 s를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does가 되죠.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발음은 doe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he를 쓰고요. speaks라고 쓰지 않고 speak라고 씁니다. 그리고 English라고 덧붙이면 끝. 그는 영어를 구사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를 볼게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맨 앞에 있는 두, 얘가 시제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인지도 나타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speak란 이놈 있잖아요. 얘는 그럼 뭐냐면요. 원래 동사의 원래 모습이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학창시절 동사 원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사 원형이 뭔지 정확하게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현재형을 쓸 때 이 speak라는 이 모양과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peak의 동사 원형이 speak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원래 이거였는데 이 모습으로 돌아갔네? 아, 왜 돌아갔을까? 원래 모습으로 원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굳이 드린 거죠. 까지가 제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최대한 많은 문법 설명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오늘의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